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5월 1일, 그러니까 내일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5월 2일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대행 쪽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제 경선 중간에 떨어졌죠. 거기 캠프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사무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나오려고 계약을 했다가 이제 안 나오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한테 갔다가 다시 또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가는 약간 수순인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두 분은 한덕수 대행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나오는 거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 사무실 얘기하셨죠. 네. 기자들이 지금 오전부터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불이 꺼져 있고. 아 사람이 없나요? 사람 없어요. 오. 없습니다. 문 잠겨 있어요. 네. 그 경비한테 물어보죠. 아, 여기 누구 사람 들어옵니까? 아니 우리 아무 연락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 언론에 나오는 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제 이른바 그 찜 해놨을 수는 있겠어요. 한덕수 총리 주변 사람들도. 근데 네. 실제로 거기 사람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무실 차렸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관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네. 여전히 저는 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그 추측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다니는 데마다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직업이 기자고 하니까. 네. 근데 어제인가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할 때 그 밑에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윤후덕 의원이라고 민주당 네. 국회의원이에요. 그분은 내가 아는 한덕수 총리는 그분은 이제 전혀 이제 반대쪽에 있지만 한덕수 총리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고민하다가 마지막에는 안 나오실 걸로 자기는 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분뿐만 아니고 한덕수 총리를 좀 잘 아는 분들일수록 저 끝까지 저렇게 고민만 하다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어떤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한덕수를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여전히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출마 안 할 거예요? 가능성이 좀 높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요. 우리 저 다음 주에도 이 얘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일정이 그렇게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출마하려면. 네. 자, 사퇴한다고 해서 곧 그게 대선 출마일까요? 예. 네, 사퇴는 했는데. 알 수 없는 겁니다. 사퇴를 해놓고도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약간 그 수순이네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하고 다른 거예요. 정치인은 예측이 가능한 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만두면 저건 선언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건데 한덕수 이분은 평생 관료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좌우를 살피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신문 만평 보니까 이렇게 나뭇잎 이렇게 떼면서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장면 나오던데 네. 본인도 지금 모를 거예요. 내가 나가야 아직도 되나 모른다, 안 나가야 본인이. 되나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또 이제 그 부인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그 부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조금 이따 더 해드릴게요. 여전히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너무 많은 카드를 준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사무실 불 안 켜진 거 이런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게요. 굉장히 디테일한 분위기상으로는 99% 정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팅은 세게 해야죠. 네. 안 나오는 1%에 여전히 저는 걸고 싶고요. 네. 제일 핵심은 뭐냐면 제가 뭐 선거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할 때 출마를 망설이거나 결정할 때 제일 큰 게 정치적인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의 선거 비용이 5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돈을 집행할 때 제일 큰 몫이 뭐냐면 법정 공보물이거든요. 네. 법정 공보물을 선거운동이 시작하면 5월 17일까지 선관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2천만 부예요. 2천만 부면 제작하고 배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획까지 생각하면은 여유 있게 생각하면 한 1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게 인쇄가 들어가 버리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단일화나 이런 데서 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후보 사퇴를 해버리면 이 금액을 온팡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금액이 거의 100억대입니다. 아, 진짜 그렇게 많아요? 물론 16면이거든요. 네. 물론 한 장짜리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내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2천만 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가장 고심하는 때는 그때입니다. 이게 걸려버리면 그게 며칠이죠, 그러면? 그러면은 대충 네. 10일 정도를 보면 5월 7일 정도인 네, 거고 네. 조금 뭐 빨리 그 구해서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죠. 근데 오, 실제로 되게 이런 것 재밌어요. 때문에 결정이 될 가능성들이 네.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저는 출마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물론 뭐 이게 단일화해서 이긴 다음에 끝까지 달리는 거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 7일, 8일 정도 이전까지 단일화를 끝내서 되게 인상적인 이벤트나 퍼포먼스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출마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계속 달린다? 더 큰 건 뭐냐면 지금 딱 나오면 제일 뭐에서 걸릴 것 같아요? 단일화 룰 협상에 걸립니다. 그렇죠. 단일화 룰 협상이 걸리는데 출마하겠다고 나오고 나면 여기는 당이 있고 여기는 혼자잖아요. 계속 가다 보면은 누가 더 초조해지냐면 무소속 쪽이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계속 갈 거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백억대의 개인 비용을 감수해야 될 수, 15% 넘으면 보전이나 받죠. 네. 15% 안 되면은 반에, 10% 안 되면은 그 모든 걸 다 껴안아야 되는 판인데, 평생을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지냈던 분이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저는 그게 큰 발목을 잡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네. 그게요. 저도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입당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마 선언할 때는 일단 무소속이라고 해도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고 나서 들어오시라. 후보 등록 전에 이제 입당을 하면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하면 되니까. 물론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당비로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그건 된다, 이긴다는 거 전제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당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기호 때문이에요. 네. 실제적으로는 입원을 만약에 받아야 간다라고 되니까. 하면은 무소속이 돼버리면 저 뒤로 밀려버리면 국민들이 찍을 때까지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해서 생각만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끝나고 나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입당, 우리 질문이 있으니까 뒤에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입당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의 명분이 안 서거든요. 그렇죠. 당에서 당에서 경선을 경선을 해서 했는데. 후보를 했는데 다시 들여서 경선의 개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실제 출마해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실제로 한 4, 5일밖에 안 돼요. 딱 해서 상황 변화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게 네. 너무나 위태로운 결정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두 분 다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한덕수 대선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덕수 본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죠. 네. 손영택 실장이라고. 그분이 언론에서 자꾸 한덕수의 측근이라고 쓰던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닌가요? 이분은 원래 정치인이에요. 출마하려다가 경선 통과 못 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네. 총리 비서실장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출마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부탁을 받아서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 전에 민정실장을 했습니다. 네. 좀 나쁘게 보면 이분은 한덕수 총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민정실장, 비서실장을 했던 거고요. 네. 지금 사표 내고 나간 것도 네. 먼저 내가 나가서 좌판 깔아놓을 테니까 좀 나오십시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끌려가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반대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 사람을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언론에서 이 포인트를 잘 못 보고 한덕수 측근인 비서실장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던데 이거 이 맥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덕수 자꾸 떠드는 분들이 누구냐면 주로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에요. 네. 이 한국 엘리트들. 엘리트들의 그 큰 병폐입니다. 이게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 제일 잘한 경기고 출신 대통령 없잖아. 혹시 알아 이번에 좀 어떻게 이재명 저런 사람 대통령 만드는데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정대철, 네. 권정회장 이건 경기고 서울법대. 또 누구 있죠? 손학규 전 네. 대표님 이분도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 아마 그럴 네. 겁니다. 이분들이 경기고 출신 대통령이 없었다는 한 사람이 있었네. 최규화. 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 그 사람 말고는 없으니까 그 한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이 조언을 한덕수 총리한테 당신 안 하겠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 좀 있어라. 네. 좀 가만히 있어 봐라. 불출마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고 좀 있어 봐라. 이렇게 정대철 회장이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고 한 5년쯤 선 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네. 측면이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 약간 방송에서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좋습니다. 제일 궁금합니다. 그냥 좀 감안해서 네.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부인이 최아영이라는 네. 분이에요. 저도 이제 어디 다른 유튜브하고 이런 데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최아영이 실명으로 조용헌 씨라고요. 이 조선일보의 조영헌 살롱 이걸 연재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11년 전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덕수 무역협회장, 그러니까 국무총리하고 준비대사하고 이제 무역협회장. 근데 그 부인 최아영 씨가 나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았다 하면서 네.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11년 전에 쓴 칼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조정실장이 될 때 무슨 꿈을 꿨다고 그래요. 무슨 꿈을 꿨냐. 최아영 씨가. 최아영 씨가. 네.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라는 데가 있죠. 거기 휴양지. 거기 산에 부부가 갔는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나타나더니 조종사가 권총으로 자기들을 쏘더라.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해몽가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해몽가 권총은 권세를 상징한다. 당신 남편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됐다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한 번은 그다음에 그 스프링 콩콩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신발에 스프링이 달려서 퐁퐁 뛰는. 스카이 콩콩인가요? 네. 스카이 콩콩. 원래 이제 스카이 콩콩을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쓸 때는 스프링이 달린 애들 놀이기구 스프링 콩콩이라고 써놨어요. 이분. 네. 그걸 타고 깡총깡총 뛰는 꿈을 꿨는데 그러고 나서 부총리가 다양한 됐다는 꿈을. 거예요. 부총리가. 네. 꿈이 중요하군요, 이분의 꿈이. 그다음에 네. 또 한 번은 뭐 깜깜한 지하에서 막 이렇게 미로를 헤매다가 저기 빛을 보고 가서 이제 올라갔더니 아주 무거운 맨홀 뚜껑이 있어서 그걸 겨우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꿈이, 해몽이 아주. 이 무역협회장이 될 때 무슨 꿈을 꿨냐.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잠옷바람으로 자기들 침실로 들어오더라. 네. 그 꿈을 꾸고 무역협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영원 씨가 자기 그 조그만 미니 칼럼인데 거기다가 제목을 관운과 선견몽,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는 꿈. 뭐 이렇게 해서 2014년 8월 달에 신문에 칼럼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보고 지금부터 며칠 사이에 이 부인 최아영 씨가 무슨 꿈을 꾸는지에 따라 이야. 근데 그 꿈을 꿔서 연결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글을 썼습니까? 최아영 씨가 이 네. 조영원 씨한테 말로 다 한 겁니다. 네. 근데 조영원 그러니까요. 씨가 이거를 실명으로 다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이걸 익명으로도 안 하고 실명으로 한덕수 최아영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 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첫 꿈이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예. 헬기 떠가지고 총 쏜 거. 계엄 때문에 당신 남편 죽을 거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지금 몇십 년 뒤를 내다봤네요. 뒤를 내다보는 예지몽이었다. 아무튼 그 해몽한 사람이 권총은 권세를 상징한다. 이게 죽는 꿈이 뭐 좋은 꿈이라는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네. 권총의 권자가 그 권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해석을 참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뭐 이런 예지몽을 꿨던지 아니면 이제 곧 꿀 예정인 건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 거죠. 뭐. 약간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하시고 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또 다 당위적인 게 되는데 저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네. 한 총리가 근데 왜 나오려고 하느냐를 한 대행 입장에서 그냥 아주 상식적이고 당위적으로 생각하면 네. 첫 번째는 저는 이재명 학습 효과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거든요. 뭐냐면 정적이 되는 순간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탄압을 받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생존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네. 정말 억지로 짜낸 겁니다. 네. 그 지금 한덕수 그 대행이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내란
그 관련해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자유로울 수 없겠죠. 없죠. 없죠. 그리고 네. 윤석열 그 정부의 지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적폐청산이든 뭐든 이런 걸 다 떠나서 되짚어봐야 될 건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건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해왔던 사람들이 갖는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대선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출마까지만 하면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그때는 대통령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대통령의 정적으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지 세대를 규합하고 동정 혹은 분노들을 조합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네.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명분도 다르고 그 이 사람의 캐릭터와 그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정도로 좀 공공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좀 들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 당연히 당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오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처음에 비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세상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과 단일화라는 대형 퍼포먼스가 있으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 거냐라는 기대를 또 주위에서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료가 안 좋으니까 요리 아무리 맛있게 해도 네. 안 되더라고요. 국힘에 이번에 뭐 4명 줄이고 2명 줄이고 해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무의 그 밥이라는 것들 때문에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가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기는 어려울 건데 이건 오판을 하는 것 같다. 마지막 거는 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개인의 감정적인 상황들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결정적일 때는. 네. 저는 한덕수 대행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대정부 질의에 불려가서 네. 그리고 이후에 탄핵까지 당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사실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데 좀 이게 몰려갔었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뭐 혼자 그냥 당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옆에서 펌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명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뒤에 혹시 이야기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낙연 총리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판단들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큰 영향을 저는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자, 이 세 가지가 절대 출마 안 할 건데 출마한다고 하면은 뭐 이 정도 이유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억지로 짜낸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견몽이 훨씬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선경공.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장관님 의견에 절대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상황을 잘 보면 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명분 제공을 주위에서 해주고 있어요. 본인은 입을 안 하고 있고. 아까 측근이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국민의힘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또 그거 말고 요새 한덕수 총리가 나와야 되는데 명분이 안정과 미국과의 관세 전쟁과 개헌과 뭐 이런 이거는 한덕수 총리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정치를 꽤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에 인질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지금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나가 좋은 말 할 때 말로 할 때 좀 출마해 이러고 있는데 본인이 이거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이 상황이 현재 상황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쪽에 더 가깝다고. 집에 가면은 빨리 꿈꾸라고 난리겠네요. 아니 마치 뭔가 게시를 해줘야 되는데. 겉으로만 보면은 되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그렇지 한덕수 않습니다. 대행이. 네, 저는 그렇지 그렇게 않다.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비양심적인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공공한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두 분은 여전히 출마 안 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실제로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방송은 영원히 박제되어서 성지순례 방송으로 그냥 등극하는 것이다. 그냥 정책 영화님이 다 그 영광을 가져가시고 지금 술을 여러 군데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한 군데는 먹힐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먹히고 저기도 먹히고 일단 여기서는 출마 안 하는 네. 것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출마를 한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왜 출마를 하는지 이끌려서 출마를 하든 아니면 생존 본능으로 출마를 하든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최대의 리스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요새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쓰는 사설이 있어요. 네. 명분이 뭐냐? 왜 나오는 건데?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네. 자, 우리 저 이재명 후보한테 당신 왜 나와요? 그럼 나는 그 소년공 출신으로서 이 세상 한번 확 좀 개혁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잘 사는 세상 한번 바꿔서 진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말 되죠. 네. 맞는 겁니다. 한덕수 왜 나와야 돼? 제가 저 경기고의 서울대. 그놈의 경기고 서울대. 그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네. 그래서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앞으로도 얘기 못 할 겁니다. 두고 네. 보십시오. 설사 출마를 해도 명분 없는 대선 후보. 제가 한 1년이나 3년만 하고 개헌해서 얼른 넘겨주겠습니다. 이 원래 이제 경기도 출신들이 그 역할을 해요. 옛날에 그 최규하 대통령도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없다. 명분 없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렇습니다. 네. 한덕수뿐만 아니고 모든 보수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야. 여전히 유세단장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유세단장. 네. 네.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부분들에 대한 뭐 일체 모든 것들은 윤석열이라는 약점을 비할 바가 없죠. 게다가 한덕수 대행이 누굽니까? 딱 이야기하면 바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한다 한들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등등해서 그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은 또한 그것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좀 거칠게 하자면 이재명 민주당 독재를 막아주십시오. 이거 말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른 후보들하고의 변별력도 없을 뿐더러 실제 전장에 나왔을 때 투쟁력을 그 정도로 가질 수 있을 건가?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이라는 암초 때문에 출마도 못하고 자초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출마도 못하고 자초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일화 논의 계속되고 있고 그 반 이재명 빅텐트 얘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한덕수 대행이 오전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낙연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이재명을 같이 청산하다 우리 공동 청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선에도 이제 출마를 하실 텐데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낙연 상임 고문이 아무나 손잡지는 않겠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를 구하는 데 필요하다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한덕수 대행도 손을 내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낙연 고문에 대해서 손을 좀 내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자, 이낙연 그 고문이 빅텐트 만약에 이제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가 되든 아니든 어쨌든 보수 쪽 빅텐트에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쉬운 게 지난 대선 때 경선 끝나고 나서 당시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결선 투표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절차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되었지만 마지막 3차 국민 경선에 있어서의 뭐 누구는 엎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차이를 봤을 때 이 외부 세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마지막에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결선 투표를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도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당에서 결정됐던 부분들을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제가 지금 이낙연 전 총리를 보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 결선 투표를 했으면 감히 짐작하건대 8대2 또는 9대1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겁니다. 네. 원팀은 감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능성을 아예 없앨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요. 근데 그때 이낙연 후보가 가능성을 봐버리니까 억울함이 남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형이 전혀 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들과 자신에 대한 판단 혹은 자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칼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때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들이 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억울함이나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런 것 자체가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간다? 그러면 2021년 경선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저는 한때나마 이쪽 뭐 지금 아직 옮겨가시지 않았으니까 한때나마라고 표현할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당을 옮기셨으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 다른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를 역사 속에 혹평으로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진짜 그런 감정적인 거 이외에 어떤 명분으로 빅텐트에 참여하는지가 사실은 좀 알기 어렵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 이재명 뭐 그거죠 뭐. 이재명 그러니까 그 전에 국무총리와 대표할 때 이 기사를 이렇게 이낙연 그때 이제 이낙연 후보가 더 높았습니다 지지도가. 그래서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같이 쓰면 그쪽 그 가까운 이낙연 총리 측근들이 기자들한테 막 항의를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네. 왜 어디 거기다 비교를 하냐. 네.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기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양강 구도가 그렇게 잡혀가고 있었으니까 언론이야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따로 써라 막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 비교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질 정도로 이재명을 싫어하는구나. 이제 그때 확인을 했고요. 근데 아까 우리 장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2021년 경선 때 잘못하셨네요. 그 결선 투표 받아주셨어야 돼요. 무리를 해서. 그러면 그래서 더 원팀이 됐을 텐데. 탈당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요 참 약간 슬픈 사연인데 이낙연 전 총리의 그 돌아가신 선친이 민주당 굉장히 오래된 당원이에요 지방에. 예, 그런데 1980년에 전두환이 집권해서 민정당을 만드는데 호남에 사람이 없으니까 좀 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낙연 총리의 어머님이 자기 남편한테 이 책에다 써놓은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 첩들이는 것까지도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으나 네. 내 자식들을 지조 없는 사람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선친이 민정당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2003년에 열린우리당 만들 때도 그 어머님이 전화해서 야 신당 가지 마라. 뚝. 지조를 지켜라.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 사실 떨어질 뻔했는데 이 서부 전남에 그나마 새천년 민주당이 몇 명 당선되는 바람에 이제 이낙연 의원도 그때 당선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경선 때 졌지만 그 정치 막전 막고를 쓰면서 그때 이제 탈당설이 있었거든요. 저는 탈당 안 할 것이다. 탈당할 가능성이 0%다. 이렇게 썼어요. 그 이유는 이낙연은 민주당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네.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옛날 얘기를 다 썼었어요. 거기다가. 근데도 탈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사과했죠. 제가 이 영혼도 가출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고 제가 사과를 하고. 한덕수 총리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랬을 정도로 참 약간 서글픈 사연이 있는데. 영혼이 거기서 가출했는데 더 가출한 거는 만약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가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지금 본인이 50%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위험하긴 해요. 그 제발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이 기자 이전에 좀 인간적으로 좀 만류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제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호소를 하셨습니다.